안녕하세요.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박점과 함께 읽으면서 투자의 고수가 됩시다. 웜의 신방 오늘 5월 15일 스승의 날 금요일 순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많은 분들이 뭘 많이 보내주셔가지고요. 정말 너무 송구하고 몸둘 바를 몰랐습니다. 저희 계좌 개설하러 오신 신규 고객분들도 먹을 거 사가지고 오시고 기존의 고객분들도 뭘 보내주시고 어제 솔터님이 또 한 명 한 명 우리 직원들 한 명 한 명 이름과 감사의 어떤 메시지를 리본을 갖다가 그렇게 해서 또 소중한 과일과 권위를 보내주셔가지고 참 너무 감사한 하루였습니다. 자, 웜의 소통 좀 읽어보겠습니다. 바보, 바라보면 더 보고 싶은 사람을 바보라고 합니다. 바라보면 더 보고 싶은 사람. 바부는 바라보면 부르고 싶은 사람을 바부라고 합니다. 니스 근처의 영국의 도시는 아비뇽일까 싶네요. 아비뇽 아니고 또 다른 이름이었던 것 같기도 한데 지금 제가 좀 헷갈립니다. 네. 아비뇽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요. 그때 어떻게 한 달 동안 유레일 패스라고 그 유럽 지역 유레일 패스로 다닐 수 있는 곳은 다 다닐 수가 있었기 때문에 그 유레일 패스 하나 들고 진짜 영국에서 딱 런던에서 한 3일 있다가 벨기에로 넘어오고 나서 그 벨기에부터 룩셈부르크 해가지고 그 다음에 베를린으로 갔다가 베를린에서 독일을 한 7일 8일 있었던 것 같아요. 미넨, 프랑크푸르트, 함부르크 등등 하노버까지 가봤으니까요. 그렇게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으로 갔던 게 스위스 인터라켄이었던가. 그 인터라켄 가서 제가 그 융플로우를 보면서 걸어 올라가려고 하다가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헝가리 뭐 등등 하여튼 유레일 패스 하나 들고 프랑스를 간 게 맨 마지막이 파리의 드골 국제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한국 다시 왔었으니까 한 달 동안 프랑스를 갔던 게 좀 마지막이었습니다. 프랑스 가기 전에 이탈리아 가서 이탈리아 베니스랑 저 밑에 나폴리까지도 로마 보고 나폴리까지도 가봤었는데 저희 형님 식구들이 작년에 유럽 여행 간다고 했을 때 제가 반드시 가봐야 될 곳은 하나 찍으라고 한다면 저는 로마다 하면서 로마를 꼭 가보시라고 했습니다. 저는 주식을 시작하고 예금을 하지 않습니다. 예금은 명확한 목적이 있는 돈만 합니다. 제 남편도 예금 안 합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2천만 원까지 상속 가능하다고 합니다. 주식으로 불려서 나중에 정말 하고 싶은 거 찾았을 때 줄 겁니다. 금융 공부도 꼭 같이 해줄 겁니다. 우리가 재테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복리잖아요. 복리의 마법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좋은 자산에다가 투자를 해야 되는데요. 그 뭐 다우 100년 차트도 있고 하지만 어쨌든 S&P 500이나 나스닥이나 코스피나 보면 연평균 수익률이 10%는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실 예금을 할 필요가 없어요. 예금을 할 필요가 없고요. 그런데 주가가 내가 샀을 때 이 급락하면 어떡하나 그런 걱정 때문에 주저주저 하시는데 특히나 아이들 계좌나 이런 데는 워런 버핏 말씀처럼 그냥 S&P 500 속스 이런 거 ETF 그냥 투자하라고 얘기하셨잖아요. 근데 결국 코스피도 100에서 지금 거의 8천 오늘 8천 찍었었는데 결국 S&P 500이나 코스피나 1980년 이후로 보면 46년 동안 결국 수익률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우량한 자산의 그런 수익률은 예금 수익률보다는 훨씬 높습니다. 그러면 이 복리의 효과가 날 수 있는 자산을 먼저 선택할 줄 알아야 되고요. 두 번째는 뭐죠? 두 번째는
두 번째는 그래서 3개월 투자. 3개월밖에 투자 안 했어. 그러면 뭔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죠? 그 복리의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최대한 오랫동안 투자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대부분 뭐 제 나이 또래 분들 전후로도 마찬가지지만 은퇴하고 나서 내가 어떻게 지금 앞으로 은퇴 이후에 3, 40년을 먹고 살까 하면서 그때 재테크 공부를 하시잖아요. 근데 뭐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듀레이션, 투자의 기간, 이 듀레이션을 최대한 늘려야 되는데 그 최대한 늘리는 것 중에 제일 좋은 방법이 최대한 빨리 시작하는 거예요. 최대한 빨리. 그렇다면 워런 버핏이 11살부터 투자를 하셨는데 지금 우리 아이들 계좌가 2천만 원으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이게 2의 승수로 막 이렇게 불어나게 되는데 만약에 이제 15% 수익을 낸다고 가정을 하면요. 10% 수익 10%라고 가정하고 10%만 하더라도 7.2년이 걸리는데 7년 정도 걸리거든요. 뭐 배당 감안하면 7년 잡아도 되겠네요. 그러면 7년 7살 태어나자마자 해가지고 뭐 3살 때 했다고 칩시다. 3살 때. 그러면 10살 되면 요 2천만 원이 4천만 원이 되고 17이 되면 4천이 8천. 그리고 25이 되면 8천이 1억 6천. 그죠? 그리고 24살. 24살이 되면 3억 2천. 31살이 되면 6억 4천. 그죠? 31살이 되면 6억 4천. 그리고 38이 되면 뭐예요? 12억 8천. 38에 12억 8천. 그리고 45이 되면 25억 6천. 그죠? 25억 6천이 되고 45살이 됐을 때 52세 정도 되면 그러면 50억 4천. 하여튼 51억 가까이 됩니다. 그죠? 딱 은퇴할 때쯤 되면 52억 자산가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복리의 효과가 제대로 나려면 하여튼 오랫동안 해야 되는데 나이 최대한 부모로서는 애들이 어릴 때 이 어릴 때 2천만 원이 그렇게 엄청난 복리의 효과가 나면서 불어난다는 거죠. 한 6천 명 중에서 한 명이 되어 매일 귀한 인사이트를 얻고 있어 정말 영광입니다. 주변에 너무 열정적으로 채슬리를 추천했더니 가끔은 저를 명예 홍보대사쯤으로 오해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하지만 혼자 힘겹게 투자하시는 분들이 다 함께 행복한 투자 여정에 합류하길 바라는 진심이기에 오늘도 저는 꿋꿋하게 채슬리를 전파하렵니다. 정말 감동입니다. 우리 익란님 홍보부장으로 임명해 드리겠습니다. 홍보부장님. 이번 주에 계좌 정리해서 1인 맡길까 계획했었는데 국고채랑 30년 국채 ETF 정리가 쉽지 않아 좀 미뤄지고 있어요. 5월 마지막 주까지는 꼭 찾아뵐까 합니다 하셨는데 6월 달까지 좀 시장 보면서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시장의 조정의 빌미가 금리 상승, 물가 상승이 이 시장의 좀 빌미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30년 국채가 빠르게 금리가 떨어지면서 본전이 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은데 30년 국채 주가가 만약에 이제 좀 빠지면 주가가 다시 회복하면서 손실을 회복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주식 채권을 그대로 들고 있는 게 나을지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이 채권 팔아가지고 채권 팔아서 저희가 주식으로 많이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실제 그런 분이 계십니다. 실제 그런 분이 계신데 마이너스 한 6% 8% 국채 사서 손실 난 거 그렇게 다 회복시켜 드렸는데 나중에 뭐 좀 이런저런 말씀 있으셔가지고 좀 그러긴 했었는데 천천히 너무 마음 급하게 안 먹으셔도 됩니다. 우리 박선화님 제가 기억을 하고 있을 테니까요. 순화님.
매일 웜의 심박을 듣는 일상을 떠나 한 달간 여행을 갑니다. 일상이 깨지는 것 같아 조바심도 나지만 한 달간은 눈 꼭 감고 새로운 여행지에서 또 다른 하루하루를 살아보려고 합니다. 그동안 제 계좌는 전무님이 잘 지켜주시리라 믿으며 한 달 뒤에 뵙겠습니다. 네, 그냥 아무 걱정하지 마시고 한 달 여행 편안하게 다녀오세요. 제가 늘 저희 고객분들한테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나 그 부분은 신경 쓰는 거는 저희가 할 테니까 그 주식에 대한 스트레스는 저희가 다 받아가고 그 스트레스를 저희가 감당하면서 계좌를 운용한 거에 대한 보상을 수익 냈을 때 수익금의 20%뭐 이런 식으로 저희가 보상을 받는 거 아닙니까? 그 대신 제가 저희 고객분들한테는 그 스트레스를 저희한테 넘기시고 시간을 제일 소중한 시간을 찾아가세요 이러잖아요. 그 시간으로 또 다른 나와 내 주변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는 그 가치 있는 일을 하시라고. 그래서 한 달 동안 걱정하지 마시고 가서 좋은 여행 하고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솔터님이 저는 다음 달에 여행 가는데 반갑네요. 어머님 오늘 10월에 랩 가입 생각으로 삼성 계좌 열어놓았는데 장기로 할 예정으로 갑자기 지금 들어가도 되는지 기다렸다가 10월에 해야 하는지 궁금하네요 하셨는데 네, 지금은 약간 시장이 제가 3월 달에도 조정이 있었고 언제든지 실적 시즌이 끝나면 또 다른 뭐 어떤 이슈로 인해서 언제든지 조정이 있을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10월까지 기다리셔도 되고 6월이나 7월에 갑작스럽게 또 이란 전쟁 때처럼 시장이 확 빠져주면 그때 들어가셔도 됩니다. 지하철을 반대로 탄 건 생각이 많고 깊어서입니다 라고 하셨는데 네. 잡념이 많은 건 맞습니다. 잡념이 너무 많아요. 머릿속이 보면 예전에 축구하기 전에는 밤에도 머릿속이 계속 잡념이 떠올라서 잠을 제대로 못 잔 적이 어릴 때부터 저는 그랬어요. 어릴 때부터. 고등학교나 뭐 대학교 때나 이럴 때도 계속 머릿속에 잡념이 많아가지고 근데 요즘은 절대적으로 수면 시간이 적다 보니까 요즘은 베개 베면 바로 한 뭐 5분 안에 잠듭니다. 요즘은 영상이 길든 짧든 바쁠 때나 여유로울 때나 좋은 기사 추려서 공부시켜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셨네요. 박준목님께 배울 점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서도 돋보이는 건 꾸준함이신 것 같습니다. 사실 제가 제일 못했던 게 꾸준함이에요. 제가 제일 못했던 게 끈기, 꾸준함 이런 거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끈기 있게 꾸준하게 하기 위해서 제 스스로를 압박하는 어쩔 수 없이 하게 만드는 그 방법을 좀 터득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도 야간 자율학습까지 10시까지 그 끈기 있게 꾸준하게 책상에서 앉아서 공부하는 저의 그 친구가 서울대 법대 간 친구도 있고 연대 경제학과 간 친구도 있고 주변 그때 당시에 공부를 그렇게 열심히 했던 친구들 보면 지금도 보면 그 끈기와 꾸준함에 참 존경스럽거든요. 저는 엉덩이가 뭐 들썩들썩 해가지고요. 그런 상황에서 제 스스로를 좀 끈기 있게 꾸준하게 만들기 위해서 이 웜의 심박이란 거 또 하고 아침에 모닝 브리프도 하고 일부러 환경을 그렇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는 게으르고 꾸준하지 못하고 끈기가 없으니까 그렇게 강제로 만들어 버리는데 그 강제로 만들어 버릴 때에 제가 이용하는 저의 어떤 본성 중에 하나가 책임감. 제가 다른 사람보다는 이상한 책임감이 있어요. 그래서 책임감을 지게끔 만들어 버리는 거죠. 아침 모닝 브리프나 웜의 심박. 웜의 심박도 그렇잖아요. 매일 워런 버핏처럼 매일 신문을 함께 읽으면서 주식의 고수가 됩시다. 그리고 우리 채슬리 TV에다가 올려놨지만
대한민국이 금융강국이 되는 거 그날까지 이 큰 사명 딱 정해놓고 그러고 나서 일부러 그걸 갖다가 일부러 그렇게 설정을 하고 말을 하고 하면서 그 말 내뱉은 거 어쩔 수 없이 지키게끔 계속 저 자신을 그렇게 일을 하게끔 만드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제 본성이 그렇게 막 부지런하고 꾸준하고 끈기 있는 스타일은 아니었습니다. 전무님 에피소드는 늘 재미있어요. 슬기롭고 행복하게 매일 듣고 있습니다 하셨습니다. 하다 보니까 그죠? 이 웜의 소통에서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요즘 뒤에 신문은 안 들어도 웜의 소통은 듣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아지셨습니다. 이번 주 별주부전을 본 저희 아내 왈, 별것 없는 우리 같은 사람도 주식으로 부자 될 수 있게 해주는 전문 방송이라고 합니다. 별주부전. 단순한 주식 방송을 넘어서 평범한 사람들에게 부의 지도를 그려주는 보물 같은 콘텐츠입니다. 전문인과 북콘스트에서 처음 뵙고 무언가에 이끌리다 처음 인연이 1임으로 이어졌고 덕분에 요즘 시장 상황에도 흔들림 없이 편안하게 중심을 잡고 있습니다. 다음 주 화요일 조 부장님 덕분에 마련된 전문인과의 점심 식사만 손꼽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요. 채슬리 팀원 모두가 매일 모닝브리프를 같이 하시는데 시초에는 매매를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안 하시는 이유가 있을까요? 모닝브리프 때문에 시초에 매매를 안 하지는 않으실 것 같은데요. 어제 매도 건이 한 2건이 있었는데 시초가에 다 날렸었습니다. 어제. 저희가 모닝브리프에서 회의를 하는데 손가락으로 저희 포트폴리오 매니저들은 매매를 합니다. 그때도. 요즘 옛날 어르신들이 곳간에서 인심 난다는 말이 이렇게 와닿네요. 수익이 늘어날수록 마음이 흐뭇하고 여유가 생깁니다. 왠지 꽁돈이 생기는 것 같아. 랩하고 있는데 1임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셔서 1임은 저희 회사 방문하셔가지고 반드시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해외에 계신 분들은 이메일로 계약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드시 계약서를 쓰셔야 됩니다. 계약서 없이 뭐 진행하는 거 있잖아요. 뭐 굿자 보내라 하면서 뭐 어디로 돈 보내시면 뭐 그런 거 전부 사기니까 조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전무님 전화번호는 어디서 봐야 할까요? 밑에 저희 홈페이지 홈페이지를 달아놨으니까 홈페이지에 있는 전화로 전화 주시면 됩니다. 목표 전환형 KB 말고는 어디 있나요? 하셔가지고 많습니다. KB 말고 신한, 삼성, 유안타, 그리고 DB, IBK, 그리고 큰 곳 한 군데 더 있었는데 마지막 기사 내용 중에 오케스트레이션 기사 꽤 유용한 것 같습니다. 지인이 AI 봇을 사용하는데 봇을 조정하는 봇이 있더라고요. 이게 토큰 사용량을 가속화시키는 느낌입니다. 자산시장에서 신용대출로 수익을 얻을 때 가속화하는 느낌이랄까? 예전에는 조금 수익 나고 많이 터졌는데 요즘에는 적당히 수익 나고 채설리 좋은 대로 꼭 지킬 거라 믿습니다 하셨고요. 태국님 제가 학습부장으로 임명했더니 별주부장 월간 전망 등 열심히 참여하겠습니다 했습니다. 자, 1임 가입 중인 사람입니다. 저희 고객분이시네요. 자산 중 주식 비중이 너무 높고 대부분 국내 주식이라 오늘 말씀해 주신 해외 주식 1임에 관심이 많습니다. 1임 계좌는 국내 주식 운용 중인데 혹시 추가금을 넣고 추가금에 대해서 미국 주식 1임을 할 수도 있나요? 가능하다면 최소 추가금 단위가 어떻게 될까요? 네. 그 추가금을 넣으시기 전에 미국 주식은 미국 계좌를 운용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한국 계좌에 추가금 넣으셔도 안 됩니다. 미국 계좌로 결국은
자금을 넣으셔서 그 미국 계좌를 저희가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네, 저희 회사 조부장한테 전화하셔가지고 네, 이 부분 문의하시면 국내 미국 이래 같이 하고 계시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미국 주식 투자하는 채슬리 자문형 랩 상품은 채슬리 미국 주식 일임과 포트에 큰 차이가 있을까요? 하는데 예, 국내 주식은 랩 상품이 약간 트레이딩 개념이 들어간다 했잖아요. 근데 미국 랩은 일임하고 랩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차이가 없으니까요. 편하신 거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 일임을 하고 계시면 그냥 일임에다가 미국 주식 일부 해달라고 요구하시면 됩니다. 27일 방문 예약했는데 부산 가신다니 못 뵙겠네요. 독일서 가는데 언젠가 뵐 수 있겠죠 하셨는데 독일에서 오신다고요? 26일, 27일이네요. 27일. 저는 28일 날 부산 갑니다. 그래서 27일 만나 뵐 수 있습니다. 삼성증권의 개별 종목이 총 22여 개가 되는데 수익률이 27% 정도 돼서 1억이 좀 넘습니다. 이 계좌를 그대로 랩으로 전환하고 싶은데 다 팔아서 랩 가입해야 하나요? 하셨는데 랩을 가입하시기 위해서는 네, 현금으로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주식을 다 팔고 넘어오시면 되는데 지금은 제가 저희 찾아오시는 고객분들한테 지금은 웬만하면 주식 다 팔고 오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거든요. 네, 너무 미련 갖지 마시고 그동안에 많이 올랐던 주식이다. 별로 못 오른 주식이다. 지금은 깔끔하게 싹 한번 정리하고 오시는 게 낫습니다. 많이 번 계좌도 그렇고요. 많이 못 번 계좌도 그냥 싹 팔아가지고 오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방송은 어느 주식이 오르고 내릴 것을 알기 위해서 시청한다기보다는 시장의 흐름과 그 추세의 감을 엿듣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종종 삶에서 묻어나는 인생의 지혜로운 말씀이 다 이 시장을 바라보는데 참고가 될 수 있어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친구에게 뛰어서 도망가라는 그 재치가 어렸을 때 네, 대단하십니다. 지난해 금광업체 401k 관련해서 여쭤서 나름 좋은 수익을 얻었고 지금은 다시 지켜보고 있는 중인데 금년 후반기 추세는 어떻게 보면 좋을지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금광업체 추세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시장에 대한 비유는 최근에 연합뉴스 가장 최근에 나갔던 연합뉴스 방송 보셔도 되고요. 여러 방송에서 하반기 전망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해놨습니다. 저희 월간 전망 이번 월간 전망에도 있긴 합니다. 전부터 새롭게 하소서에 나온 영상 여기저기 퍼나른 분이시라고 하시는데 다음 주 월요일에 방문 약속 잡으셨군요. 네,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경제학 스승 팀 채슬리 감사합니다. 요즘 엘베에서 집수리 안내문을 종종 봅니다. 건자재가 무척 비싸다고 알고 있는데 이렇게 인테리어를 많이 하는 걸 보면서 반도체 회사 다니시는 분들인가 하고 생각했습니다. 성과 큰 돈이 풀리면 고가의 내수 시장도 많이 좋아 보입니다. 건자재 관련 주식을 사야 하나 하셨고요. 네. 이게 웰스 이펙트가 부동산 올라갔을 때, 그 다음에 주식 올라갔을 때, 그 자산 가격이 올라간 거에 대한, 내가 3억이 5억 됐네? 3억이 이번에 장이 워낙 좋아가지고, 그죠? 8억 됐네? 이랬을 때, 내가 밥 살게, 술 한잔 해야지. 아니면 내가 좋은 거 선물 하나 해줄게. 네, 이런 식으로, 웰스 이펙트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소비재들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저는 나온다라고 생각합니다. 채슬리의 일임하고 랩도 가입하고 본업에 집중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벌써 랩 만기가 다음 달인데 수익률이 엄청납니다. 3년 안에는 돈 쓸 일이 없어서 일임과 랩을 그냥 두고 싶은데 그래도 랩을 불장해서 해지하는 게 좋을지요.
수익이 너무 크니 랩 수수료가 월급보다 많아서 수수료 낼 돈이 부족하면 어쩌지 행복한 고민입니다. 하셨습니다. 네, 그동안 성과형 랩 하셨던 분들도 이번에는 좀 그냥 약간 이익 실현 좀 하셔도 된다고 네,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그냥 1년, 2년 나는 그냥 길게 보고 하신다는 분들은 그냥 냅두셔도 됩니다. 3월 하락장 때 대표님 믿고 질렀어요. 저는 한국 계좌 없어서 미국 주식하고 있는데 미장도 잘 읽어주셔서 꼭 챙겨보고 있습니다. 설거지 전에 배불리 먹고 대표님 신발 신는 거 보고 도망 나왔어요. 야, 네. 제가 눈치껏 제가 큰 하락장은 웬만하면 거의 다 피했다고 했잖아요. 제가 신발 신는 거 저는 왜냐하면 적당히 먹고 나오거든요. 저는 끝까지 뭐 다 먹고 나오려고 안 합니다. 그래서 제 신발 신는 거 보고 제가 떠나는 거 보고 한 3개월 뒤에 제 후배들 하는 얘기가 세익형 얘기하면 3개월 뒤에 사고 세익형 얘기하면 3개월 뒤에 팔면 된다. 뭐 이런 얘기 했는데 제가 신발 신고 나가는 거 보고 그렇고 마지막 디저트까지 드시고 나오셔도 됩니다. 최슬리 사무실은 서울에만 있습니까? 네, 여의도에만 있습니다. 여의도. 싫으면 반도체 이제 시작이다라는 썸네일 찾으면 될 텐데 선택이 폭이 넓디 넓은 유튜브 안에서 왜 굳이 분위기 좋은 최슬리 안에 들어와 불만이신지 최슬리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최슬리만의 인사이트 방향을 보고 공부하고 싶어 오는 건데 뭐 좀 악플들 그죠 한 번씩 보면 신문 기사에서 그래 하면서 그런 기사를 읽으면서 나름대로 좀 해석을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신문 기사 썸네일만 보고도 좀 이렇게 공격적인 그런 댓글 남기시는 분들도 있고요. 그런데 저는 늘 말씀드리잖아요. 그 댓글을 보면서도 이게 조금 23년 2차 전지 때처럼 그리고 21년도에 테슬라 지금은 이제 과열입니다. 거품입니다. 뭐 이런 얘기 했을 때 그때 댓글 그다음에 완전 바닥일 때 바닥에서 지금은 질러야 됩니다 했을 때에 또 그런 댓글 반응이 나요. 그런 것가 어떻게 보면 다 휴먼 인덱스로서 활용 가치가 있습니다. 근데 뭐 악플 보고 기분 좋을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 악플의 수준을 이렇게 보잖아요. 다른 채널 나가면 특히나 많죠. 보면 그러면 그거 보면서 그 악플을 쓰는 사람들의 보통 보면 이런 얘기하기 좀 그렇긴 한데 모든 세상의 이치가 뭐 김연아 선수가 됐든 박지성 선수가 됐든 손흥민 선수가 됐든 어떤 정상에 있는 사람치고 그 인격이 이상한 사람은 없잖아요. 그런 거는 있어요. 너무 이제 1등에 대한 집념 때문에 좀 너무 자기 자신의 일에 집중하는 걸로 다른 사람을 좀 챙기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일 수는 있지만 다 보면 그런 인내의 과정을 거치면서 다 인격적으로 다 훌륭한 분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그 악플을 다시는 분들이 솔직히 저는 주식으로도 돈을 벌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악플이라는 게 내 생각은 이런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죠?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악플에서 아닌데 뭐 난 뭐 이렇게 이 어떤 종목에 대한 비율을 얘기해 주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벌지는 못하거든요. 그러면 꼭지인가 보다. 바닥인가 보다. 네, 그렇게 나름대로 휴먼 인덱스 역할을 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 뭐 정치 얘기 올리시는 분들은 삭제하라고 제가 얘기하는데 정치 얘기 여기는 주식 공부하는 방이잖아요. 그죠? 근데 뭐 저에 대해서 지적하거나 뭐 이런 거는 냅두라고 그럽니다. 웜의 소통을 너무 많이 해버렸네요.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신문기사 좀 읽어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쟁 끝나든 말든 30년 오른다. K방산 ETF 대부 직접 계좌를 깠다? 뭐죠? 전 세계 영화계에 아카데미상이 있다면 ETF 업계에는 ETF.com 어워즈가 있다. 그래요? 지난 1월 2016 ETF.com 어워즈는 그 어느 때보다 특별했는데 한국 자산운용업계가 사상 처음으로 후보작을 올렸기 때문이다. 신규 미국 외 주식 ETF 부문, 한화자산운용이 만든 한국방산기업 ETF가 그 주인공인데 지난해 국내 증시 상장 ETF 가운데 수익률 1위 177%를 차지한 플러스 K방산. 지금 순자산이 1조 8,225억이네요. 이 ETF는 지난해 2월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된 이후에 1년여 만에 순자산이 1억 7천만 달러로 불어났고요. 이 ETF가 미국 주식시장에 상장되어 있군요. 순자산 증가 속도는 올해 들어서 더욱 가팔라졌고요. 한국 방산주가 글로벌 투자 테마로 올라섰다는 물 들어올 때 노를 젓는다는 말처럼 한화자산운용은 내친김에 또 다른 테마의 ETF 한 종도 올해 상반기에 미국 증시에 상장할 예정인데 두 개 ETF는 한국 증시에도 상장되어 있어 손쉽게 투자가 가능하고요. 하지만 막상 투자하려니 꼭지가 아닐까 망설여진다. 특히 방산기업 ETF의 경우 전쟁이 종료되고 나서도 지속해서 오를 수 있을지 고민인데 지금 사진 속에 계신 분이 최영진 한화자산운용 부사장님이시군요. 최 부사장은 머니랩에 자신의 개인형 퇴직연금 계좌 IRP 2개의 포트폴리오를 직접 공개했는데 그는 우선 왜 이 두 개 ETF에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이유부터 밝혔고요. 그는 한마디로 미국과 중국 간 패권 경쟁이 벌어지는 냉전 2.0 시대이기 때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대 소련의 냉전 1.0 시대에는 군비 경쟁과 기술 경쟁, 그리고 에너지 경쟁, 통화 경쟁이 벌어졌는데 이번에도 비슷한 양상이 전개되고 있다는 겁니다. 군비, 기술, 에너지, 통화. 이런 맥락에서 군비 경쟁 수혜주로는 한국 방산 ETF가, 기술 경쟁 수혜주로는 한국 제조업 ETF가 부상한다는 논리이고요. 그렇다면 왜 하필 한국 기업일까? 한국 방산 기업의 경우 세계적으로 짧은 납기일, 그렇죠. 약속한 기간과 금액 내로 상품을 보내주는 이 on time, on budget. 높은 가성비 등 매력이 많기 때문인데 2020년대 들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과 이란 전쟁 등을 겪으며 실전에서 우수한 성능이 검증되고 있다는 점도 강점으로 지목됐습니다. 이란 전쟁이 끝나면 한국 방산의 호재가 소멸하는 것 아닌가? 전쟁이 쉽게 끝나기 어렵고 행여 전쟁이 끝나도 긴장이 장기간 이어질 것인데 이번에 이란과 추종 세력으로부터 공격을 받았던 중동 국가들이 군비를 늘릴 수밖에 없죠. 이로 인해 한국 방산기업들이 중동 특수를 누릴 가능성이 있고 러우 전쟁도 장기화하고 있는데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 속에서 이 블록화 현상에 따라 유럽의 군비 증강도 계속되고 있다고 합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 임기가 끝나면 긴장이 해소되지 않을까 하는 질문에 냉전 2.0 시대는 누가 미국 대통령이 되든 거스를 수 없는 근본적인 흐름이고 바이든 정부 때는 세련된 스타일이었고 트럼프 정부는 거친 스타일이라는 차이만 있을 뿐이다. 굉장히 표현이 딱 명료하네요. 그렇네요. 바이든 정부 때는 되게 유순한 그런 제스처로 했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그냥 거칠게 말을 하는 스타일이고 스타일 차이만 있을 뿐이라는 겁니다. 미래 전쟁은 재래식 무기에서 드론 중심으로 바뀌어 한국 방산 기업이 밀려나지 않을까? 아니다. 전통 무기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다. 전통 무기가 드론과 로봇, 무인 체계와 결합하는 복합 전투 체계로 변하면서 오히려 역할이 확대될 전망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구조적 성장기로 들어갔기 때문에 사실 조정이 오면 그죠? 아, 제발 조정 와라. 좀 사게. 그런 섹터 중에 하나가 이 방산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저도. 자, 두 번째 시진핑 악수 9년 전과 달랐다. 손이 보여준 두 황제 기싸움이라고 되어 있는데 G1과 G2가 만났습니다. 시진핑 국가주석이 14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트럼프 대통령과의 환영 행사에서 악수하고 있는데 시 주석이 손이 이렇게 위로 올라가 있자 이후 트럼프 대통령은 시 주석 손을 툭툭 치듯 아래로 내리는 모습을 보여줬다고 합니다. 이렇게 시 주석이 위로 이렇게 딱 악수를 하니까 이러면서 재미네요. 자, 다시 찾은 베이징이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느낀 공기는 과거와 달랐습니다. 9년 전 자금성을 통째로 비운 채 트럼프 대통령을 황제로 대접했던 시 주석은 14일에는 투키디데스 함정을 꺼내들며 자신을 G2의 황제로 인정하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자, 시 주석은 이날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정상회담에서 미중이 이른바 투키디데스의 함정을 뛰어넘고 대국 관계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 수 있는가는 역사와 세계, 인민들의 질문이자 양국 지도자가 함께 써야 할 시대적 답안이라면서 2026년을 새로운 대국 관계의 이정표가 되는 해로 만들자고 강조를 했고요. 자, 투키디데스의 함정은 기존 패권국과 신흥 강대국이 충돌 끝에 전쟁으로 치닫는다는 국제 정치학 개념이죠. 과거에도 자신이 언급했던 이 개념을 트럼프 대통령 앞에서 꺼낸 건 미중이 동등한 초강대국임을 강조하려는 시 주석의 전략적 레토닉입니다. 실제로 시 주석은 양국 무역 갈등을 두고 무역 전쟁에는 승자가 없다며 평등한 협상이 유일한 정답이라고 강조했고요. 시 주석의 생각은 트럼프 대통령을 대하는 의전에서 드러나는데 전날 베이징 서우두 공항에 내린 트럼프 대통령을 맞이한 건 지난 22년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빠지며 사실상 은퇴한 한정 부주석이었다고 합니다. 9년 전 공항에 나왔던 이는 양제츠 외교 담당 국무위원이었는데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악수를 청한 시 주석의 손도 트럼프 대통령보다 눈에 띌 정도로 높았고요. 9년 전 트럼프 대통령과 눈이 마주치자 눈치를 보듯 슬며시 주머니에 넣었던 손을 뺐을 때와는 달랐고요. 명나라와 청나라 황제가 풍년을 기원했던 천단공원을 찾은 것도 자금성을 안내했던 때와 달리 두 황제가 나란히 하늘에 기도를 올리는 장면을 연출하려는 의도로 해석될 수가 있습니다. 이 사진은 2017년 11월 트럼프 대통령 1기 1년 차였다 그죠? 요 11월에 중국 베이징 자금성을 찾은 트럼프 대통령 부부에게 시 주석이 미소를 지으며 엄지손가락을 들어 올리는 장면이군요. 또 형님이 북경에 계셔서 요 북경 가서 자금성에 가봤는데 그런 얘기를 하죠. 요 지금 자금성에 요 트럼프 대통령이 밟고 있는 이 바닥이 최근에 이렇게 만든 게 아니라 옛날에도 이렇게 대리석 같은 식으로 쭉 깔려 있는 이유가 자객이 요 밑에 숨어 있다가 황제가 지나갈 때 흙바닥에서 탁 뛰쳐나와 가지고 그런 암살을 하려는 시도 그런 것조차도 허용 안 하게끔 요 황제가 다니는 길바닥을 이렇게 단단한 대리석 같은 걸로 덮어 놓았다. 그때 그렇게 제가 설명을 들은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은 미중 갈등의 레드라인도 대만 문제라고 단언을 했는데 대만 문제를 중미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라고 규정하면서 미국이 부적절하게 처리하면 양국 관계가 충돌하거나 심지어 파국으로 치달아서 중미 관계 전체를 매우 위험한 상황으로 몰아갈 수 있다고 으름장도 놨고요.
대만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적 개입 여지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엄포였습니다. 시 주석의 공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일단 맞대응은 자제했고요. 우리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서로 전화를 걸고 문제를 신속하게 해결해 왔다. 당신은 훌륭한 지도자라며 개인적 친밀감을 표했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대기업 최고 경영자들이 방중 수행단에 포함된 사실을 거론하면서 그들은 무역과 사업 협력을 고대하고 있다. 전적으로 상호주의적일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가 아까 기사에서 읽은 중국 베이징 천단이군요. 천단은 명청시대 황제들이 하늘에 제사를 올리던 중국의 대표적 황실 재래 유적지라고 합니다. 자, 대규모 대미 투자 유치와 무역 수지 불균형 해소 등 경제적 실리를 우선시하는 메시지로 읽혔는데 대만 문제도 논의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답변을 삼가했는데 지난해 150%가 넘는 관세를 중국에 부과하며 압박을 가하던 모습과는 달랐고요. 이런 구도는 양국의 바뀐 역학관계를 반영합니다. 이란 전쟁 이후 복잡해진 미국의 상황 탓이 큰데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미국 법원이 대중국 관세 부과 권한에 제동을 건 데다가 이란 전쟁이 물가를 끌어올리며 중간선거 부담도 커졌죠. 잭 쿠퍼 미국 기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은 골치 아픈 문제들에 시달리며 힘이 떨어진 상태로 베이징을 방문한 셈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사진에 보니까 이 중국 쪽에서도 이 베이징 내에서도 주중 미 대사관이 있고 트럼프 대통령 미 일행 방중 기간 예상 숙소가 한 요 정도 있을 거라고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자금성 중남해 천안문 광장, 천당공원은 요 밑에 있군요. 일정을 보면 5월 13일 베센트 재무장관과 허리펑 중국 부총리 그리고 한국에서는 별도 무역 협의가 있고요. 14일 날이 공식 환영 만찬이 있었고 15일에 시 주석과 티타임 업무 오찬하고 그리고 오늘 바로 귀국이네요. 보니까 미중 정상 재회는 25년 10월 작년에 이 부산에서 회담이 있었고요. 그리고 약 7개월 만에 다시 대면한 거네요. 자, 이번 상징성은 미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2017년 트럼프 일기 이후 9년 만이다. 그러면 바이든 대통령 때는 안 가셨나 보네요. 주요 의제가 무역 투자, 이란 대만 문제, 한국 항공 우주, 농업 에너지 협력 등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자, 시 주석은 트럼프 대통령의 여건을 최대한 활용을 했는데 이란 전쟁 종전을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실하지만 중국은 서두를 이유가 없다고 봤고요. 세상은 2017년에 멈춰서 있지 않았다. 중국은 당시보다 훨씬 더 강력해졌다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전했습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 국빈 만찬에서 지금 와인 같은 걸 드시는 것 같은데 이 건배주가 중국 장성 와인으로 알려지면서 금주가로 알려진 트럼프의 음주 여부를 둘러싼 추측이 나왔지만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게요. 나는 술을 한 방울도 마시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자, 미중 정상회담 누가 참석했나에 미국에서는 스티브 청, 제임스 블레어, 스콧 베센트, 데이비드 퍼듀 이런 분들이 쭉 참석을 했고 중국은 양국 정상은 중동 정세와 우크라이나 위기 그 다음에 조선반도, 한반도 등 중요한 국제 및 지역 문제에 의견을 교환했다고 밝혔고요. 중국 외교 용어에서 의견 교환은 각자 자신의 의견을 밝혔을 뿐 합의하지 못했을 때 사용하는 용어라고 합니다. 의견 교환을 나눴다. 네. 다만 시 주석 역시 대만과 관세, 첨단 기술, 규제 등 자신이 노린 이 3T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만족스러운 답변을 듣지 못했고요. 경기 둔화와 청년 실업 등 심각한 국내 경제 압박에 대한 부담 속에
미국을 더 강하게 압박하기는 쉽지 않았고요. 일단 베이징에서의 만남 첫날 두 정상은 갈등의 전선을 확대하거나 대타협을 내는 정면 승부보다 기존 상황을 관리하는 이 스몰 딜의 스몰 파이트 정도에 만족했다라고 합니다. 의견 교환을 했다 등등 큰 이변은 없었다 그죠? 한국인 5명 중 1명은 가상자산 투자, 건전한 시장 조성 필요하다라고 돼 있는데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님이시군요. 최근 미국 이란 긴장이 고조될 때마다 주식시장을 비롯한 주요 자산 가격은 즉각 반응을 하며 큰 폭의 변동을 보이는데 이런 급격한 가격 변동은 미국 이란 전쟁 훨씬 전부터 가상자산 시장에서 많이 나타났고 트럼프 대통령의 재임과 더불어서 강세장을 시작해서 지난해 하반기 1억 7천만 원대까지 치솟았던 비트코인 가격은 올해 초 그 절반에도 못 미치는 8천만 원대로 폭락했다가 종전 가능성이 제기되자 다시 반등해서 1억 2천만 원에 가까워졌습니다. 반년 사이에 반토막 났다가 다시 50% 오른 셈인데 가상자산의 변동성은 주식보다 훨씬 큽니다. 2016년부터 10년간 전자하이닉스, 현대차 주가의 1일 수익률 표준 편차의 평균은 각각 0.294, 0.414, 0.355%였고요.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은 2017년 11월 12일부터 이제 계산한 값이 0.666, 0.853 그리고 1.065로 훨씬 큽니다. 1일 수익률의 표준 편차입니다. 왜 가상자산 가격은 주식보다 크게 변동을 할까? 더 근본적으로 가상자산 가격은 어떻게 결정이 될까? 가상자산의 가장 큰 특징은 가격을 좌우하는 펀더멘탈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죠. 삼성전자를 소유한다면 삼성전자라는 회사를 소유한 것과 마찬가지고 전자가 향후 얼마나 잘 되느냐에 따라 그 가격이 달라지죠. 하지만 비트코인을 소유한다면 과연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다는 것 자체 외에 어떤 의미가 있을까? 흔히 가상자산 소유와 관련하여 오해하는 부분이 가상자산을 소유하면 가상자산에 내재된 기술을 소유하게 된다고 생각하는 건데 가상자산에 내재된 기술은 그 가상자산을 만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거고 단순히 그 가상자산을 소유한다고 내재된 기술 자체가 본인 소유가 되지는 않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는 그러면 어디서 오는 건가? 가상자산은 이 내재적 가치가 없지만 보통 이걸 intrinsic value라고 하죠. 내재적 가치. 기존 연구에 의하면 다양한 이유로 가치가 발생할 수 있다고 하는데 첫째, 가상자산은 일반 화폐보다는 제한이 있을 수 있지만 교환의 매개 역할을 할 수가 있고 이에 따른 효용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둘째, 가상자산은 다른 자산과 비슷하게 가치의 저장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고 인플레이션 해지 수단으로 활용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디지털 금으로 불리기도 하죠. 셋째는 가상자산 가격은 가상자산 생산비에 의존하고 특히 한계 행산 비용에 수렴한다는 주장도 있고요. 넷째는 가상자산 가치는 그 가상자산을 보유, 활용하고 있는 네트워크 가치에 비례한다고 하는데 다섯 번째는 자금 세탁을 하거나 자본 통제를 우회하는데 가상자산이 활용될 수 있고 그런 측면에서 가치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듯 가상자산의 가치가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이유를 듣고 있지만 그 어떤 것이 맞는다는 정확한 결론을 내리기는 쉽지 않습니다. 또한 다른 자산과 비슷하게 펀더멘탈과 상관없이 단지 가격이 오를 것이라는 기대 때문에 버블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고요. 특히 가상자산은 펀더멘탈의 불확실성, 서킷 브레이크 부재, 공급의 비탄력성, 대중성과 투자자 관심도에 더 강하게 반응을 하는 그런 특성으로 인해서 버블이 크게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가상자산의 펀더멘탈이 명확하지 않아서 가격 예측이 어렵고 변동성이 크다는 점 이외에도 가상자산은 일반적인 금융상품과 다른 측면이 있어서 투자 시 유의해야 할 점인데 첫째,
거래 비용이 전통 금융시장보다 커서 단기 매매를 많이 하면 거래 비용이 축적이 돼서 수익을 얻기 어려울 가능성이 큽니다. 가상자산의 거래 비용 구조는 전통 금융시장과 다른데 표면적인 거래 수수료만 보면 주식시장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일 수도 있으나 실제로는 스프레드와 슬리피지가 큰 경향이 있고 국내 가격이 해외보다 높게 형성되는 이 김치 프리미엄도 변동해서 투자자 비용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특히 변동성이 확대되는 국면에서는 이런 비용들이 더 증가하고요. 내기 당구를 계속하다 보면 당구장 주인이 다 따간다는 말이 있듯이 큰 거래 비용 하에서 단기 매매를 많이 하다 보면 거래 비용이 점점 불어나 유능한 투자자들도 수익을 올리기 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국내 가상자산 시장의 지금 시가총액은 25년 말 기준 국내 시장 대비 3% 수준이면 국내 주식시장 대비 3% 수준이지만 거래 규모는 국내 주식시장과 비슷한 정도에 달했던 적도 있었고 25년 일평균 기준으로 증시의 35% 수준이었네요. 주식시장에 비해서 가상자산 투자자들이 훨씬 더 자주 거래를 하고 있고요. 투자자도 전반적인 거래 비용이 크다는 것을 잘 인지해야 하고 정부도 이런 비용을 줄이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자, 둘째, 가상자산의 역사가 짧기에 과거 자료만 보고 먼 미래를 계획하기에는 불확실성이 너무 큽니다. 비트코인과 같은 대표적인 가상자산들이 우량주보다 낫다는 사람들도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난 2016년 이후에 일일 자료를 사용해서 계산한 샤프 지수와 초과 수익률은 비트코인의 경우 0.753으로 전자 0.664, 하이닉스 0.849와 비슷합니다. 이런 면을 고려하여 일부 합리적인 투자자들도 비트코인 등 대표적인 가상자산을 포트폴리오에 포함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분석은 10여 년 정도의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의 자료에 의존을 하고 있는 거고요. 2009년 1월 첫 비트코인이 생성이 됐었고 가상자산의 역사는 아직 20년도 안 되네요. 앞으로 몇 년 정도는 지금과 비슷하게 움직일 수 있지만 향후 10년, 20년 그 이후에 가상자산 가격이 어떻게 움직일지는 불확실하고 장기 투자에는 상당한 불확실성이 있습니다. 금은 이미 오랫동안 안전자산의 지위를 지켜왔기에 금을 장기간 묻어두는 것도 가능한 투자 방안이라고 할 수 있지만 가상자산의 일천한 역사를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 안전한 디지털 금이라고 하기에는 아직 불확실성이 크다는 거죠. 자, 수익률 변동성과 샤프 지수라고 나오는데 좀 전에 위에 샤프 지수를 계산하는 방법이 적혀 있었습니다. 자, 여기 있었죠. 샤프 지수는 초과 수익률을 수익률의 표준 편차로 나눈 겁니다. 자, 또한 비트코인 등 대표적인 가상자산은 무수히 많은 가상자산 중에 살아남아 몇 안 되는 가상자산인데 비트코인의 높은 수익률을 생각하며 알트코인에 투자하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기존에 발행했던 대부분의 알트코인처럼 조만간 사라질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한국에서 가상자산은 천천히 제도화의 길을 가고 있는데 2010년대 후반 정부가 가상자산의 화폐나 금융상품적 성격을 부인하면서 가상자산 거래소 폐쇄도 검토하며 강력히 대응한 적도 있었지만 2020년대 초반 가상자산에 대한 법적 정의와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제와 고객 확인, 의심 거래 보고서, 트래블 등 자금 세탁을 방지하기 위한 규제 장치를 도입을 했네요. 가상자산 시장의 실체는 작지 않다. 25년 말 기준 국내 가상자산의 시가총액은 87조, 이용자 계정 수는 1110만 개나 된다고요. 와. 한국인 5명 중 1명 정도가 이미 가상자산 시장에 한 발을 들여놓고 있는데 기본적인 이용자 보호를 넘어서
가상자산 사업자의 건전한 행위와 건전한 시장 조성이 필요하고요. 또한 가상자산 투자자와 규모가 증가하고 금융시장과의 연계성이 증가함에 따라 금융 안정 이슈도 중요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향후 가상자산 제도화는 필수적입니다. 다만 좋지 않은 제도를 무리해서 도입하는 것은 안 하는 것만도 못한데 최근 주식시장 화랑으로 가상자산에 대한 관심이 줄어들기는 하지만 오히려 이를 가상자산 제도화를 위한 올바른 방향을 숙고해보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성도 되게 크고 그죠? 2022년도에 10월달쯤에 이제 가상자산 비트코인도 한 8천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빠졌거든요. 그렇게 보면서 다 빠진 것 같은데 그래서 코인을 한번 해볼까 비트코인을 좀 살까 하다가 비트코인을 사는 것보다는 주식 사는 게 더 낫겠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 내가 잘 모르는 거에 가서 투자해서 벌려고 하는 거는 요행을 바라는 거고 남의 잔치에 가서 얻어먹으려고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 모르면 안 한다. 이 원칙. 그 원칙 때문에 안 했는데 2천만 원이 1억 7,800 정도 갔으니까 9배 정도 났지만 그 사이에 뭐 팔란티어 이런 게 그런 게 15배 수익 났거든요. 22년 10월 기준으로 보면요. 한 15배에서 거의 20배 올랐네요. 20배. 그래서 내가 잘 아는 것만에서만 투자해서 수익 내자. 전영백의 아트 다이어리 엔비디아? 엔비디아 얘기가 나오네. 질투, 젤러시는 파괴적 힘이 세다. 때로 개인은 물론 나아가 한 나라의 역사를 흔들 만큼이나 강력하다. 그와 비슷하지만 다른 개념으로 부러움, envy. 그렇지. 질투랑 부럽다. 부러워요. 정말 부러워요 할 때는 이 질투는 아니죠. 질투의 공격성보다는 내면적 고뇌를 지닌 것으로 쓰기에 따라 창조적 동력이 될 수 있는 개념인데 라틴어로 엔비디아라 부르는데 이 어휘가 처음 등장한 것은 5세기경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에 있다고요. 그는 부러움의 원형을 이렇게 예시합니다. 젖먹이 어린 동생이 엄마의 품에 안겨 서로의 눈을 쳐다보며 하나가 된 듯한 모습을 떨어져 바라보는 형의 감정과 같은 것이라고. 기원전 5세기경에 아우구스티누스의 고백론에 그게 바로 부러움이라는 거죠. 동생에게 젖을 먹이는 장면을 쳐다보는 형이라는 거죠. 자, 얼마 전까지 가졌던 엄마와의 일체감과 충족감이 이제 더 이상 자신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것을 느끼게 되는 심리 기제가 바로 이 개념의 원조라는 겁니다. 엔비디아는 어원적으로 보다, fider와 부정적인 접두 사이에 인이 결합된 형태인 바 엄마 품의 동생을 씁쓸한 시선, 비틀 룩으로 보는 형의 상한 마음을 대변한 거고요. 일반인에게는 잘 알려지지 않은 인상주의 작가 중에서 미국 출신의 작가 메리 카사트가 있는데 그녀의 작품 아기의 첫 애무는 위에 든 사례에 딱 들어맞습니다. 아기와 엄마 사이의 시선이 서로 깊이 상응하고 하나로 합치되면서 일종의 소우주를 이룬 듯 보이는데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고자 하는 주인공은 이들이 아니고 그림 밖에 있는 아기의 형이자 그림을 보는 관람자입니다. 엄마 품에 안겨 행복하게 서로의 눈을 마주치는 동생과 그 두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의 교차 속에서 형이 갖게 되는 감정이 핵심인 겁니다. 요 그림을 바라보는 관객의 눈과 이 장면을 바라보는 형의 시선. 그림 속에서 아기와 엄마는 타자의 개입이 없는 완벽한 하나의 통합성을 보이는데 그리고 주체와 타자의 경계가 사라져버린 이 통합성이야말로 진정한 사랑의 원형인 것입니다. 때문에 자크 라강은 엄마의 품을 벗어나 언어를 습득하게 되면 아이는 이미 신라권에 들어서는 것이라고 보았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 인간은 상실된 통합을 욕망하며 그 결여를 메우기 위해 분투한다는 겁니다. 오늘 인문학 제대로 된 좋은 걸 공부하게 되네요. 눈앞에서 엄마 품에 안긴 동생을 보는 창백한 얼굴의 형은 잃어버린 낙원을 목격하게 되면서 스스로의 결여를 실감하게 되고 자신에게 없기에 절실히 동경하는 것인데, 이 욕망하는 대상의 궁극이 바로 사랑이란 이름의 통합성인 것이다. 라캉은 욕망이란 결여와 뗄 수 없는 구조를 갖는다면서 특히 본다는 행위에 집중하여 이 감정의 구조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모성과 나누는 시선의 통합성은 주체가 욕망하는 대상이자 결코 실현할 수 없는 사랑의 본체인 건데, 그리고 시각은 언어에 앞서는 것이기에 회화는 언어가 미처 구사하지 못하는 근원적 내용을 표현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파리의 인상주의 그룹의 주요 멤버였던 이 카사트가 그린 모자 및 모녀 그림은 대략 140여 점 정도로 추정되는데, 그녀는 19세기 미술사에서 엄마와 아이를 가장 많이 그린 화가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작가는 모성 존재와 어린아이 사이의 깊고 미묘한 심리를 정교한 묘사와 섬세한 색채로 표현하는 데 성공했고, 그런데 놀랍게도 그녀는 아이를 낳아본 적이 없을 뿐더러 평생 독신으로 살았군요. 카사트가 끊임없이 관찰하고 그리면서 갈망한 것은 무엇이었을까? 어쩌면 실제로는 갖지 못한 아기와 엄마의 정서적 친밀감과 유대감이었을지 모른다. 아니면 화가가 되고자 파리로 온 자신을 따라 머나먼 필라델피아에서 이주해온 모친과의 친밀한 관계였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카사트의 작품은 단순히 여성적이거나 모성 예찬이라고만 치부될 수가 없는데, 인간 주체의 근본 심리를 건드리고 또 언어를 넘어서는 심연의 울림이 있는 까닭이고요. 최근 카사트에 대한 대형 전시가 필라델피아와 워싱턴 등의 여러 미술관에서 열리고 있는데, 바야흐로 19세기 후반 파리의 아방가르드에 속했던 독보적 미국인 여류 작가의 진면모가 재조명되고 있는 것이다. 이 대목에서 문득 주식으로도 유명한 엔비디아의 창업주 젠선 황이 떠오른다. 그는 이 이름으로 세운 자신의 회사가 장차 수많은 다른 기업의 부러움을 받게 되리라는 것을 알았던 것일까. 재밌다, 그죠? 지피지기 백전불태. 네. 나를 알고 남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 공부를 많이 해야 됩니다. 주식을 하면서 왜 사람은 이런 행동을 할까? 왜 사람에게는 이런 심리가 있을까? 뭐 이런 거에 대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요, 굉장히 이 인문학이 중요하다라는 걸 알게 되는데요. 오늘 저에게는 평생 우리가 이 결여를 메꾸기 위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리고 이 욕망이란 결여와 될 수 없는 구조다. 네, 인간은 상실된 통합을 욕망하며 그 결여를 메우기 위해 분투한다는 것이다. 좋은 칼럼을 읽었습니다. 전영백, 홍익대 교수, 미술사 시각철학 교수님이시군요. 자, 로봇 기업이 된 현대차 기아 사옥 순찰도 로봇이 한다인데, 현대 기아 사옥 누비는 로봇 3종, 식물에 물 주는 달이 가드너, 달이 가드너네요. 배송 로봇은 달이 딜리버리가 있고요. 사족 보행 로봇 보안용 스팟이 현대차 사옥에 돌아다니고 있다고 합니다. 자, 이건가요? 요거네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음료를 배달하는 달리 딜리버리 로봇입니다. 그리고 밑에는 로비를 순찰하는 스팟이고요. 정의선 회장은 임직원 타운홀 미팅에서 일하는 환경이 바뀌면 일하는 방식도 바뀔 것으로 기대한다면서 활발한 협업을 강조했고, 사옥 곳곳에 배치한 로봇에 대해서는
화분에 물을 주려면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면 간단하겠지만 우리는 로보틱스 회사이기 때문에 달라야 한다고 했고요. 로봇을 고객에게 내놓기 전에 내부적으로 확실히 검증을 해서 내보내야 한다. 앞으로 다른 로봇도 사옥에 가져와서 테스트해 볼 생각이라고 국내에서 테슬라, BYD 등이 높은 관심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어느 회사라도 배울 게 있으면 배워야 한다. 긴장하는 한편으로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한다고 했고요.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테슬라와 중국차가 빠르지만 우리는 조금 늦더라도 안전에 포커스를 둘 생각이라고 했고요. 중국 소비자가 기술에 대한 관심이 크고 우리보다 모든 게 빠르게 움직이고 있어 배울 점이 있다는 감상은 중국 베이징 모터쇼를 다녀와서 얘기하셨다네요. 현대차 그룹이 로봇 기업으로 변신한 것과 관련해서는 자동차만 해왔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겪으며 나아가고 있는데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밸런스가 중요하고 직원들의 융합에 신경 쓰고 있다고 했습니다. 노사 문제에 대해서는 회사가 발전해야 하고 주주도 중요하고 국가 발전도 중요하다면서 노사 관계를 지혜롭게 잘 만들어 간다면 세계에서 앞서 나갈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그 트랜스포머 영화가 나온 지 한 15년 되지 않았습니까? 근데 거기서 보면 결국은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하잖아요. 그죠? 큰 트럭이 옵티머스로 변하고 그 다음에 그 노란 스포츠카가 범블비 뭐 이런 식으로 결국은 자동차가 로봇으로 변했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 영화를 보면 앞으로의 로봇 산업에 있어서 가장 잘할 수 있는 회사는 로봇인가? 네, 그런 생각이 갑자기 드네. 자, 마지막 기사입니다. 지금이 마지막 골든타임. 삼성 반도체 이미 손실이 시작됐다. 전자가 창사 이래 최대 규모 총파업 위기에 대비해서 반도체 생산량을 선제적으로 줄이는 비상조치에 돌입했는데 전영년 DS 이 부회장은 임원들을 긴급 소집해서 지금이 경쟁력 회복의 마지막 골든타임이라면서 내부 기강 다잡기에 나섰고요. 업계에서는 이미 파업 손실이 현실화하기 시작했으며 장기화 시에는 직간접 피해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이를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자, 전영년 부회장님께서 지난 8일 DS 부문의 임원들을 소집한 경영 현안 설명에서 성과에 안주하지 말고 지금의 호황을 근원적 경쟁력을 회복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으로 여겨야 한다고 강조를 하셨고요. 이는 노조가 오는 21일부터 다음 달 7일까지 18일간 총파업을 예고한 상황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이 되는데 21일이라고요?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다음 주 목요일이네요. 다음 주. 메모리 반도체 초호황에도 노사 갈등과 글로벌 경쟁 심화 등 안팎의 위기 요인이 겹치자 조직 동료를 최소화하고 생산 안정성을 유지하겠다는 메시지. 네. 실제 전자 DS 부문은 전날부터 생산 프로세스를 조정하는 웜다운 작업에 본격 착수한 것으로 전해졌는데 이 웜다운은 파업이나 천재지변 등으로 공장 가동 중단이 예상될 때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량을 사전에 줄이고 설비를 안정 상태로 전환하는 비상조치입니다. 반도체 공정은 이 24시간 멈춤 없이 돌아가는 구조인데 갑작스럽게 장비가 멈출 경우에는 이 온도 압력 균형이 깨지면서 수천억 원 규모의 웨이퍼를 폐기해야 할 가능성이 있군요. 한번 라인이 멈추면 단순 생산 차질 수준이 아니라 수율, 품질, 납기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는 신규 웨이퍼 투입량을 줄이고 HBM 등 고부가 제품과 선단 공정 중심으로 생산 믹스를 재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평택 캠퍼스 D램 라인에서는 약 15,000개의 웨이퍼 보관함을 물류 장비에서 분리하는 작업도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고요. 문제는 이 웜다운 돌입 자체가 이미 실질적 손실의 시작이라는 점인데 신규 웨이퍼 투입을 제한하는 순간 생산량 감소와 납기 지연이 불가피하기 때문이고요. 실제로 웜다운이 시작이 되면 신규 주문 대응
능력이 떨어지고 일부 납기 지연 가능성도 불가피하다는 게 업계의 설명입니다. 노조도 총파업 시 하루 평균 1조 원씩 최대 30조 원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고요. 업계 일각에서는 단순 생산 차질을 넘어서 공급망 신뢰 훼손과 고객 이탈, 라인 재가동 비용, 협력사 피해까지 포함한 직감적 손실 규모가 최대 100조 원에 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전자는 이날 오전 노조 측에 대화를 위한 쟁점별 입장을 담은 공문을 발송하면서 협상 재개를 시도를 했고요. 하지만 최승호 삼성그룹 노조위원장은 6월 7일 이후 협의할 것이라면서 사실상 거부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총파업에 관련해서는 헌법상 보장된 권리를 이행하는 것이라고 입장을 고수했다고 합니다. 정부 내에서도 기류 변화가 감지되는데 정부는 그동안 노사 자율 해결 원칙을 강조해 왔는데 민노총 위원장 출신인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도 최근까지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화로 해결해야 될 사안이라면서 신중론을 유지했고요. 하지만 전날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은 만약 파업이 발생한다면 긴급 조정도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고 적었고요. 경쟁력을 상실하는 순간 2등이 아니라 생존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근거한 제도로 발동 시에는 노조는 즉시 30일간 파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반도체 공급망 안정이 국가 경제와 직결된다는 점에서 정부가 공권력 투입 가능성까지 열어두기 시작했다는 해석이 나오고 해외 경쟁사들도 삼성전자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대만 디지타임즈와 자유15 등 현지 매체들은 최근 삼성전자 노사 갈등과 공급망 불안 가능성을 잇따라 보도하면서 글로벌 빅테크 고객사들의 물량 이동 가능성까지 거론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다음 주에 극단적인 이 파업으로 들어가기보다 극적 타결 이러지 않겠습니까, 그죠? 그러면서 전자도 좀 주가도 반등이 들어가고 다음 주에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시장이 많이 빠졌다, 그죠? 웜의 신박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스승의 날에 스승의 노래처럼 참되거라 바르거라 스승의 은혜 이 노래 가사처럼 참되고 바르게 앞으로도 정도를 걸으면서 투자를 하는 그런 최슬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최슬리 투자자문의 박세익입니다. 최근 저와 최슬리 이름을 도용해서 투자 사이트라든지 밴드, 텔레그램, 카톡 채널 등에서 이 리딩방으로 유도한 뒤에 금전적인 피해를 입히는 이 사칭 사례가 빈번하게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를 비롯해서 저희 최슬리 투자자문의 임직원들은 SNS나 온라인 채널 등을 통해서 일체의 투자자문 활동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저희는 정식 자문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저희 회사에 내방하셔서 계약서 작성 절차를 거쳐서 진행되기 때문에 이외의 모든 유료 무료 지금 투자자문 행위는 불법이므로 각별히 주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의심스러운 채널이나 메시지를 받으시면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즉시 신고하시거나 삭제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례가 이 사칭 사례에 피해를 보신 분들의 핸드폰을 제가 보면 이 방에 오셔서 무료로 투자를 도와드립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보면 어떤 밴드로 특정 밴드로 유도한 다음에 돈을 송금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저희하고의 일체 계약 관계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돈을 송금하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특히나 유의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뿐만 아니라 많은 또 저희 업계의 유명인을 사칭한 그런 사칭방도 많이 지금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공통적인 특징이 앞으로 몇백 %가 날 급등주를 알려줄 테니까 이 방에 가입을 하라.
그러고 난 다음에 금전적인 부분을 갖다가 송금을 요청하는 그런 형태의 수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무료로 주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런 문자를 받으시면 바로바로 삭제를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희 채슬리와 채슬리 임직원들을 많이 사랑해 주시는 저희 채슬리의 고객분들 그리고 저희 채슬리의 이 구독자분들이 이런 사칭 피해가 일체 발생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터에서 항상 평화와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